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다양한 AI 모멘텀을 담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모멘텀, 그러니까 신규로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시장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열풍이 또 후끈 달아올라지고 있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관련한 그 밸류체인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오릅니다. 반도체 어제장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나란히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더불어서 유리기판, CXL, 반도체 소재 등등 반도체가 움직이면 함께 또 따라 움직이는 그 친구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또 붙는 전력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반갑긴 하지만 이게 또 10월장에 들어서고 3분기를 지나서 이제 4분기를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과연 추가적인 강세는 무엇이 이끌 수 있을까?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전략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월 달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6조 원 넘게 유입이 됐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4분기에도 외국인의 수급을 삼성전자로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또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관련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을까? 글로벌 유동성과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관관계를 담은 차트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궤를 함께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파란색 그리고 회색깔 차트가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 그리고 다시 한번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세. 물론 이때는 이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유동성 대비해서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동성도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로의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씩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도 나오겠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유동성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인데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바람대로 글로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거든요. 밤 사이에는 셧다운 우려가 발생이 되자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는 결국 경기를 약간 또 스크래치 나게 만들 만한 요인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결국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오른 만큼 글로벌 유동성에 조금 더 현재보다 풍부해지는 상황,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수급 유입을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화장품주 오늘은 제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차바이오텍의 피인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호재가 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APR 정도를 제외하고는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쏙 들어갔죠. 근데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가 시작이 됐는데 이 모멘텀을 화장품이 받을 것이다를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화장품 관련한 내용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또 차바이오텍의 피인수되는 제준 코스메틱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다시 한 번 더 관련한 모멘텀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면 그동안 쉬었던 화장품주에 조금은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연말 항상 쇼핑 시즌,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다가오면 점점 더 색조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또 발라야 될 라인들이 많아집니다. 여름에는 스킨과 로션 정도만 발랐다면 이제는 조금 더 피부의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크림 단계까지 넘어가서 사야 될 화장품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련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도 또 수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이터 하나 가지고 왔는데 과거 10년 사이에 여러분 수출에 관련한 품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들 살짝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이 그 10년 사이에 수출 데이터를 꼽을 때 이렇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아래에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단위 기준으로 지금 11억 3천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화장품입니다. 정말 수출 효자 품목이 화장품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건데 그 금액 자체도 지금 과거 10년 대비해서 6배나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이제 보면 기타 화장품류까지 마스크팩에 또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또 같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죠. 거의 100억 달러 가까운 규모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엄청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연말에 화장품 모멘텀을 좀 덜 받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오늘 명인제약이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 또 제작진 중에서 명인제약을 IPO에 참여한 친구 있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비밀이래요. 안 팔았나 봐요.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땐 바이오주의 모멘텀이나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이 계속 좋아야 같이 그런 좀 시류를 타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4분기 기대감이 꽤 있는 상황이죠. 물론 3분기에도 계속해서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4분기에는 다양한 학회도 예정돼 있고 또 10월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한미약품 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FDA 통과 등에 관련한 모멘텀이 또 연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과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장품 또 헬스케어 관련한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헬스케어 기업들 과거 2015년 이후에 상장 기업 수를 보면요. 2024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조금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관련 산업이 좀 축소가 됐다. 아직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IPO 한 기업들의 추후에 있어서의 시총 상승률을 보면은 D&D 파마텍이 가장 높은 470%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402%,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 넘는 기업들을 정말 10가지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내용을 파악할 때 꽤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할 때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긴 한데요. 일단 뭐 금리 인하기의 업황 자체에 대해서 또 투자 심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의 아이디어도 계속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경제 시그널 10 10가지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셧다운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약 1시쯤이 디데이가 될 겁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어제 장중에는 부침이 있긴 했지만 나란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증시의 상승 중에서 그 다양한 이유 중에서 시티은행의 AI 투자 전망에 대한 내용 덕분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또 랠리를 주도를 했습니다. 대형 악재보다 AI 관련된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은 국내 증시에도 오늘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의 셧다운 임박, 트럼프가 민주당에 대한 맹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맨 첫 화면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 화면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백악관과 여야 임시 예산 합의가 실패되면서 그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을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불법 이민자 혜택 우려로 맞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양측은 서로에게 셧다운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시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밤새 그래서 엔비디아 실총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렇게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AI 칩 시장의 독점력을 과시한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코어웨이브가 메타와 최대 142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다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픈 AI에 이어 메타까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화이자입니다. 미국에서의 가격인 압박을 받자 트럼프 쪽에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그 압박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화이자에서는 백기를 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를 압박해 미국 내 신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인 최저 가격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미국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트럼프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 약값을 보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해외의 약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상 최고위도 개미 투자자들은 10조 원을 매도한다. 이 매도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시 인버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죠.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대해서 약 10조 원 가까운 규모를 차익 실현하면서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대선에서 이 물량 10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고요. 증권사는 반도체 실적 기대로 목표가를 크게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대적인 양상이죠. 다만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의 주가 선반영 가능성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여행이나 레저 같이 다른 저평가된 업종에 대한 투자를 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가탄으로 유명한 앞서 말씀드렸던 명인제약이 오늘 상장 첫날 장중에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추신경계 전문 제약기업인 명인제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명인제약은 독자적인 CNS 치료제와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기반의 CDMO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명인제약은 IPO 자금을 CNS 신약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증설에 투입해 글로벌 CNS 전문 제약사로 도약하고 또 고배당 정책 등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오늘 명인제약은 장중에 이제 부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분위기가 좋은 만큼 장 마감까지 주가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전자의 인도법인 상장 추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1조 원이 넘는 거의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할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전자입니다. 현재 주가는 0.4%대 하락하면서 75,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PR 소식입니다.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기록하면서 26만 원 선을 장 초반에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구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APR은 최근 닷새 연속 상승했고요.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현재 구간은 26만 1,0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6만 3,0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18%, 영업이익은 230%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화장품 매출 확대, 글로벌 시장 확장, 그리고 채널 다변화가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4분기의 실적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오션입니다. 북미 지역 선주와 3,53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말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하나오션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는 1.45% 오르면서 11만 1,9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소식입니다. 서버 MLCC의 수요로 인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가 또 나왔습니다. 유한타증권인데요. 삼성전기의 MLCC 수요는 올해는 전장용, 내년에는 서버용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는 0.98% 오르고요. 19만 5,400원을 기록 중인데요. 컴포넌트 사업은 이 IT에서
시장에서 전장 서버 쪽으로 포트폴리오로 전환 중이고요. 고부가 MLCC 시장은 한국과 또 일본만 대응 가능한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하죠. 다만 서버용 수요 확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은 이에 따라서 매출은 2조 8,500억, 영업이익은 2,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양호할 것이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확인해 보시죠. 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72% 오르며 3,44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3% 오른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약간은 엇갈립니다.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184억 원가량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은 363억가량 삽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앞서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10월 첫 거래일인 오늘도 현재 개인은 3,500억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72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49% 오르면서 85,200원 선 현재 등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상승한 35만 4,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죠. LG엔솔 0.5%대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면 1%대 상승 보이며 100만 7천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방산주가 오늘 좀 쉬어가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대 하락하림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의 주가 보여주시죠. 알테오젠의 주가 1%대 강세, 펩트론도 0.17%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2차 전지 쉬어가는 가운데 주가 소폭 하락세, 파마리서치도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4% 가까이 빠진 57만 8천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런데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10월의 첫 거래인 4분기의 첫 거래일인 오늘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시 지금 1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0.67%, 코스닥도 0.6%대 나란히 0.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반도체 잘 버티고 있고요. 2차 전지나 그동안 올랐던 또 일부 화장품주도 하락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나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가 진짜 열의를 하네요. 어제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결국에는 경신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일단 메타 쪽에서 또 새로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뭐 AI 버블로는 일단은 좀 뭐 그냥 버블일 뿐이다. 이제 버블이 없으면 사실은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도 지금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지금 양진영으로 갈렸죠. 그러니까 약간 주식시장도 약간 극단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쪽은 뉴 노멀을 주장하고 한쪽은 너무 고밸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 뭐 이런 쪽이 지금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좀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셧다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강하죠. 예, 특히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이끌어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조선주들도 잘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들 그다음에 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조선 기자재들도 좋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또 바이오도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한 7%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돈 들어왔는데 한 1.2% 반등 나왔죠. 예,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좀 그동안 쉬었던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균형을 좀 맞춰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유리기판 쪽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좀 온기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 정도가 보일 수 있고 특징적인 거는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는 게 뭐 이렇게 빠질 일이 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왜 이렇게 빠지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악재가 있나 찾아봤는데 뭐 악재는 없는 것 네. 같은데 이제 두나무와의 이제 그 오히려 호재들이 더 나온 걸로 보이는데 넥슨과의 협업이라든지 뭐 우버 택시와의 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더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네이버는 두나무와의 합병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그럴 리가 있을까요? 뭐 되고 나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상장하는 거 아니야? 또 쪼개기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뭐 그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을 안 하는데 두나무가 굳이 여기 들어와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눌리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가 저는 이렇게 눌릴 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지켜보시고 종가 무렵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또 돌발 악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워낙에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서 네이버 이렇게 하락하는 게 그렇게 많이 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걱정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좀 탄력적으로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꽤 많이 하락해서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D램 공급 부족, 두 번째 로봇 투내, 데이터 센터 수혜, LNG선 반등, 전기차 축소, 전쟁 준비, 조건 없는 대화, 원화 코인 실험, 치료제 그리고 싹쓸이까지 오늘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싹쓸이가 뭔지 제일 궁금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장대비 지금 밤사이에 미국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총알, 예. 대포 말고 미사일. 미사일. 총알 대포 다 나오네요. 네. 미사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 거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수위를 높아가는데 물론 이제 관련한 장관이 우리는 방어만 할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 쪽의 뭔가 스탠스가 더 좀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전쟁을 통해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약간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우위인 주들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오클랜드주라든지 이런 쪽에 워싱턴주 이런 데다가 자꾸 군인들을 자꾸 파견을 하죠. 몇천 명씩 주둔을 시키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계엄 같은 비슷한 이런 비상 사태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은 있는데 일단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는 약간 조금 신냉전 체제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병제였던 국가들이 이제 징병제로 바꾸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뭐 GDP도 사실은 0.5% 내외에 이제 국방비 지출하던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 1%에서 이제 5%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부터 이미 미국의 그립력은 약해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립이 약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저기 분쟁을 일으켜도 가자지구 뭐 들어가고 뭐 카타르를 공격하고 해도 미국이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있죠. 트럼프가 마치 본인이 당선되면 이스라엘이 당장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안 끝내는 게 아니라 못 끝내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네. 안 끝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이제 전쟁부 장관이죠 이제 장관이 뭐 그 별들 모아놓고 별 장군만 뭐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군기 한번 잡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분위기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다시 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들 무기를 우방국들한테 많이 팔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쓸 텐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중간에 껴서 사실 그동안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해체되고 나서 91년도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렇게 이제 한참 얘기 나올 때 제가 고등학교 때나 그랬던 것 같은데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네. 뭐 소련 붕괴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냉전 체제가 거의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고 이제 자유무역 체계 WTO 체제를 가면서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니죠 한 30년? 네, 30년 이상 너무 평화로웠던 거죠. 전 세계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나가는 찰나다. 분위기가 끝나가는 시기다. 바뀌는 시기다. 무역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자꾸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주의라든지 국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고립주의가 좀 더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의 이슈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앞으로 이제 향후 트렌드가 이게 뭐 금방 또 이제 평화 분위기로 가면 좋겠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또 한 20, 30년 또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방산주들은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죠. 예. 사실 또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은 이게 뭐 있었던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혹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연합을 상대로 지금 무언가 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있어서의 기회는 곧 우리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의 그렇죠.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학원에서 애들을 잠깐 가르쳤던 때가 있었는데 뭐 가르쳤어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오. 그때 가르쳤을 때 딱 그랬죠. 네. 그때 중국이 막 부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약간 좀 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그러게요. 우리가 예전에 막 총알바지도 있고 저런 나라 위치가 또 예.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충지대 역할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해주는 게 북한인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위기인데 위기가 또 기회로 작동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50년 넘게 평화롭다 보니까 군비를 만드는 군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래식 무기가 가장 생산이 잘 되는 효율적으로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면 이건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저는 뭐 이게 잘 해결돼서 이런 긴장감을 유지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상 전쟁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제가 네. 예, 장교로 군생활 했는데 네네. 전쟁 원했어요? 저희 대대장님은 전쟁이 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분 이름 얘기하면 이제 막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예, 그분 이제 전역하셨습니다. 또 다행히.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또 전역을 하셨네요. 자, 나이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정치적이던 아니면 진짜 전쟁을 원해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던 우리나라 K 방산 관련한 모멘텀이 어찌됐든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러네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사실 러우 전쟁에 있어서의 종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 LRC 넥스원 어제도 저희가 좀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오늘 1%대 하락. 또 뭐 볼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만 조금 버티지 다른 종목들은 뭐 그다지 움직임이 별론데요. 그렇죠. 어제 움직인 거는 이제 이 연휴 끝나고 실적 좋은 애들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어제는 이제 파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돈 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거를 오늘 뭘 사지?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면 실적 시즌인데 그럼 실적 시즌에서 가장 좋을 거는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 가장 우월하죠. 확인될 수 있는 숫자가 남아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이제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 제가 아까 쭉 서두에 뭐 이것저것 많이 깔았는데 이 전차가 더 팔릴지 아니면 뭐 자주포가 더 팔릴지 비행기가 더 팔릴지 전투기가 더 팔릴지 모르지만 네. 미사일이 팔릴지 이거를 토탈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 시스템. 아, 무기 운영 체계를 팔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팔리면 같이 시스템을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제2의 팔란티어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죠. AI만 여기다 접목시킬 수 있으면 뭐 사실은 제2의 팔란티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한국의 팔란티어를 K 기대하는 팔란티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아마 하나에서도 그걸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좀 뭐 지상무기, 육상무기 다 이런 체계들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11월 24일 날 되면 또 이제 나로 발사하잖아요. 그 나로 이제 발사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도 하나에서입니다. 이번 발사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항우연이 모든 걸 주체가 돼서 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화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한화가 그동안에는 막 무기 그리고 예. 이제 한화는 그룹사로 뭐 조선 이랬지만 우주를 이제 이끌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이끌고 이제 방위 산업을 이끌고 이제 한화가 뭐 이제 역사가 오래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무기 팔아 화약 팔아서 화약, 그렇죠. 성공한 예. 그런 한국 초기. 화약의 줄임말이 한화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본업에 집중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고 네. 무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안 그래서 된다기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더 준비를 했고 예. 현대화된 그래서 4대문 안에 보면 한화 땅들이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시청 근처. 오 시청 근처라 하면 거기 예. 뭐 롯데 뭐 이런 쪽 많은 줄 알았는데 예, 그 근처 가서 보시면 하나 마크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 그 하나 땅들인데 와. 김승현 회장이 또 거기 그 북촌 한옥마을 건너편 뒤편에 사십니다. 아 네. 많이 하시네요. 조사를 많이 아, 하셨어요. 예. 거기 네. 그 소나무가 아주 멋지죠. 네네. 그 집이. 예. 보셨어요? 그 옆집 분을 제가 알아가지고. 어쨌든 자 TMI고요. 예. 한화가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방산 우주 관련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영위하는데 K 팔란티어인 한화 시스템을 봐야 한다. 주가가 사실 그 동안에 좀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고점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1월달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거의 3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에 7만 원대를 넘어섰던 주가 현재 구간 6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세요? 저는 7만 원 돌파를 할 걸로 보고요. 7만 원? 예, 7만 원은 무조건 돌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PER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예, 팔란티어가. 근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운영 체계로 보면 일단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랑 좀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 8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밸류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낮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 돌파해서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무렵에 만약 여기서 또 한 7만 원 가면 못 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한번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뭘 살지 모르겠으면 이걸 네. 사셔라. 알겠습니다. 예. 방산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3사 얘기하는데 네. 결국 그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소프트웨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K 팔란티어 한화 시스템을 오늘 토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뭐 알테오젠 돈 들어와서 주가 조금 반등한다. 뭐 오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항상 우리 3사는 이건희 대표님의 최애 종목 탑3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오늘 나란히 또 올라가긴 하는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지겹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 지겹다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기 그리고 4분기에 다양한 모멘텀 여기에 바이오는 실체가 없다, 실적이 없다는데 실적까지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예. 삼박자가 탁탁 맞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 잘 하나 선택을 하면 연말에 뭐예요? 내년까지 좀 그렇죠. 따뜻하겠다 싶어요. 내년이 아마 엄청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를 이제 FDA 허가를 이제 안센에게 수출해서 이제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로열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번 분기에 확인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로열티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를 직접적으로 수취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기대들이 이제 갖춰질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찾겠죠 또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지금 제2의 뭐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보면 뭐 ABL이라든지 리가캠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보면 또 이유 없이 막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바이오를 하면서 본 결과로는 한 60일선까지는 항상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면 조정도 또 과감하게 한 60일선까지 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정들이 나올 때 두려워하시지 않으려면 그 기업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뭐 D&D 파마텍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가 됐고 아마 여기서도 제가 언급을 몇 번 드렸어요. 화이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그걸 보고서에 써놨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D&D 파마텍이 지금 20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20만 원은 비싼 거냐? 엄청 싼 거죠. 메세라가 팔린 이유는 D&D 파마텍 기술 때문에 팔린 건데 D&D 파마텍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지금 2조 2천억이면 엄청 싼 거죠. 메세라가 10조에 팔렸으니까. D&D 파마텍이 상장 후로 한 400% 올랐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3조 이상은 가 있어야 정상적이다. 적어도 3조.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30 요즘에 최근에 목표가를 33만 원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3. 예. 근데 그 외에도 지금 한미약품도 좀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한미약품. 예, 네. 한미약품이 지금 보면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임상 이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늦어도 내후년이면 우리나라가 만든 비만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지금 그거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또 지금 뭐 당뇨병 관련돼서 지금 삼상도 들어가는데 주가는 너무 안 움직였다. 조금 최근에 움직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미하잖아요. 단기적으로만 움직였다. 일동제약은 일상 중간 결과 발표를 2번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건 또 과하게 올랐고. 네, 그건 너무 과했고. 그러면 이제 과한 거는 잘 빠지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같이 덤탱이 서서 빠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웅도 오늘 또 패치형 뭐 임상 1상 돌입하겠다. 뭐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여전히 한미약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대장을 한미랑 D&D 파마텍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게 두 개 놓고 왜냐면 D&D 파마텍은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게 결국에 화이자와 협업으로 앞으로 임상이 더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화이자가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구용 관련돼서도 임상이 안 들어가서 뭐 어쩌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경구용도 임상 1상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화이자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여전히 D&D 파마텍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당장 사서 좀 빨리 올라갈 거 뭐가 있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죠?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그런 것도 찾아야죠. 어. 이제 왜냐하면 제가 뭐 개인 투자자면 전업 투자자만 하면 제가 앞에 세 개만 하면 할 텐데, 예, 근데 이제 추천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올릭스도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릭스요? 여기서도 한 번 정도 말씀을 여동생 할 올릭스도 때도 많이 주가 올랐는데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살 타이밍이 됐다. 잘 이제 차트가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릭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예, 한 1조 9천억 정도 합니다. 근데 메시 치료제를 임상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예, 일라이릴리가 사갔어요. 예, 그러면서 올 초에 2월 달에 네. 올해 2월 달에 첫 테이프를 끄는 기술출 테이프를 끄는 회사가 올릭스인데 지금 또 지금 그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죠. 탈모. 예.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핫하죠. 여기는 그리고 약간 유전자를 이용한 그 약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I 뭐 RNA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RNA를 간섭해서 불필요한 RNA를 제거해 주는 거죠. 탈모를 유발시키는 RNA를 제거해 주는 형태. 뭐 그런 이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간이라든지 이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눈도 그렇고. 그러면 올릭스가 지금은 조금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한번 나오면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와 진행하고 있는 메시 치료제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두 배 가도 뭐라고 하시는 못할 것 같아요. 메쉬 치료제라는 게 지방 간염 네, 관련한 그렇습니다. 치료인데 이게 예, 뭐 많이 쓰입니까? 이게 비만이랑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네, 그 지방간. 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게 술을 안 드셔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생기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게 있죠. 네, 네. 예. 저도 제 친구가 콜라만 마시는데 그 걸렸길래 콜라가 더 안 좋은 거구나. 저는 술을 되게 많이 먹는 우리 편인데 버피동도 콜라 많이 드시는데 괜찮으시던데. 그냥 그, 체질인 것 그분은 같아요. 체질이 좀 좋은 건가죠? 네. 예, 좋은 거죠. 한국인한테 안 맞는 콜라를 많이 먹어서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메시 치료제를 왜 보면 다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메시 치료제를 다 합니다, 같이. 같이 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당뇨 한다고 하지만 메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메시 치료제를 서로 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도 급해서 빨리 잡은 게 지금 올릭스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릭스 거 가지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올릭스 내부에서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거 보이고요. 네.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이 기대가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는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도 지금 프랑스 업체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 유럽에 있는 회사랑 이것도 지금 또 잘 되면 기술 수출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탈모 화장품 앰플이 나와 있어요. 바르면은 예, 좋아지는. 그걸 머리 이제 나나요? 이미 이제 그 화장품 형태로 내놨습니다. 또 얼만큼 팔렸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내놓은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예. 그 판매 추이가 좀 나오면 네. 이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바이오텍 회사들은 현금이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금을 그쪽으로 좀 캐시카우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베르나라는 제품이네요. 네, 이 맞습니다. 제품이 1ml씩 6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바르면은 모발에 있어서 탈모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 PPL 아닙니다. 예, PPL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근데 지금 아직 뭐 후기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어쨌든 판매가 시작이 됐고 요 영향도 얼마나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우리 탈모인들이 예. 예, 많은 도움 받을 수 이제 있겠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종목 중에 피부 미용 관련돼서 이제 피부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해가지고 LNC 바이오인가요? 이거 올라갔죠.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다가 또 며칠 전에 또 급락 한번 하고 또 다시 또 급등하고 난리 한번 났었어요. 왜냐면 여기 아직 숫자를 못 봐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쪽도 그런 것처럼 올릭스도 이게 파문이 될 수 있죠. 피부과 의사들이 아니면 탈모 전문의들이 네네. 이걸 써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예, 또 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입소문을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아,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 뭐 탈모약 먹는다면 뭐 먹어? 예. 그 어떤 성분 든 거 먹어? 예. 누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제 화를 주변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은근히 그래 소문이 안 나면서 올라올 수 있다. 여자들은 소문을 막 잘 냅니다. 좋으면은. 예, 근데 탈모의 거의 대부분은 선천적으로는 다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네. 여성분들은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좀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면 또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올릭스 오늘 신규 종목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를 그러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살만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거보다 전고점보다 훨씬 더 높겠죠? 저는 몰릭스 한 13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 이상은 더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여기서 한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하는데 3조는 갈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다.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셔서 뭐 한 11, 2만 원대 파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13만 원까지는 일단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릭스를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지금 고점 좀 더 높이면서 1.9%, SK하이닉스도 2.5% 상승세 보입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9월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6조 원 넘게 들어올 때 개인들은 열심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스물스물 증권가에서도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진득하니 내년까지 가져가세요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증권사 계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네. 예. 저도 이제 그걸 잘 못해가지고 증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는 지금 들고 가셔야 된다. 그냥 홀드. 예.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더 들고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고. 예, 항상 보면 잘 나가는 네. 주도주들은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나중에 올립니다. 왜요? 예상보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빨리빨리 올려야 이 애널리스트 되게 잘 맞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린 애널리스트 한두 명 계신데 대부분은 쫓아가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예전에 화장품이 엄청 날아갈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예전에 조선주가 좋을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 방산주들 같은 경우 보면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면 그냥 바로 넘겨버리죠. 예, 그리고 또 위로 올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램 공급 부족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 한 6주치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3.3주? 네. 뭐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쇼티지라는 얘기죠. 찾는 데는 많은데 생산량은 딸린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디램 하나 팔아서 마진이 50%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이고 증설도 지금 계속 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얘기가 이제 그 사이클이 들어가야 사실은 이제 업사이클의 이제 막 초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디램 쪽은 디램이나 랜드 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들고 가지를 걱정해야 될 때다. 언제까지? 일단 최근에 나왔던 두 회사의 목표 주가의 상단은 삼성전자가 11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한 11조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밸류가 더 싸지겠죠. 그럼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밸류는 떨어질 거고 지금 여기 하이닉스가 지금 PBR 기준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가 지금 PBR 보면 FM 가이드에 3.32배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이던스를 높인 걸로 보면 아직도 2.5배 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호황기에 2배까지는 가는 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PBR. 그냥 디램만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한 1.4배에서 5배 정도 사이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3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언제 뛰어내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못 산 분들은 언제 살까를 고민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당분간은 끌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부장 들고 계신 분들도 이거 많이 올랐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시죠. 예.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더 사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눌릴 때 더 사야 된다.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워낙에 관련한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그 또 빠질 때 또 훅훅 빠지잖아요. 예. 올라갈 때 훅훅 올라가면 당연한 거다 싶은데 또 훅훅 빠지면 아 이거 이제 수급 끝난 건가? 아, 관련해서 선반영 끝난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예, 피디님 여기 차트 좀 보여주시면 삼양식품의 예를 좀 들면 네. 우리가 계속 빠지면 사셔야 된다. 못 샀어요. 다 못 사죠. 근데 보시면 APR도 빠지면 사야 된다. 못 예. 샀어요. 쭉 빠졌다가 네. 올라가죠. 최근에도 삼양식품 얘기 안 나오다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삼양식품 160만 원 다시 돌파했다고 또 막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회사들은 한번 흐름 타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보면 네. 예. 올해 들어서만 계산해 보시면 하나, 둘, 두 달 뭐 오르고 두 달 쉬고 이제 한 달 이제 오르고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예. 1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서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은 홀드 의견 드리고요. 저는 더 끌고 가셔야 된다. 네. 끝이 어딘지 한번 보자. 꼭대기가. 그러면 지금 잠깐 쉬는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은 뭐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소부장 쪽에서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예, 알아서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네. 소부장에서 그럼 덜 올라온 게 뭐냐? 이제 덜 올라왔는데 그 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 그쵸. 조금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잡음은 좀 있었는데 덜 올라온 종목을 찾아보자. 근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저는 그래서 HPSP 갖고 나왔습니다. HPSP 예. 지금 HPSP 주가가 오늘은 1.93%. 이거 눌렸다고 보기에는 귀엽죠. 뭐 한 며칠 쉬었네요. 며칠 네. 쉬었습니다. 네, 며칠 쉬었어요. 근데 주봉 보면 되게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0주 선을 안착했다. 예, 아주 귀엽게 올라왔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여기는 한미 반도체가 한 영업이익률이 한 49% 나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52%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많이 안 쓰이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증대가 별로 안 됐었죠. 네. 근데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은 왜 전공정일 때는 웨이퍼를 처음 가공할 때 쓰는 겁니다. 열 처리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 가공할 때 쓰기 때문에 이게 증설이 나와야 사실은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미세화 공정이라고 해서 2나노, 3나노 공정들 들어가면 더 필요한데 그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HPSP가 지금 TSMC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다 지금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업데이트되어 보면 여기 전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 단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후공정까지 들어간다라고 보면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가 워낙 이게 기술력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예스티가 뭐 이제 이거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라는데 예스티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HPS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스티가 좀 쫓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소송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여전히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HPSP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못해도 5만 원은 가 있어야 정상적인 회사다. 네, 지금 전혀 움직임이 뭐 귀엽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한 2주 올라오고 좀 네. 2주 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참 잘 눌리고 있다. 그러면 한번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SP를 반도체 안에서 탑픽을 꼽아봤고요. 마지막 전체 탑픽 좀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반도체인데 와, 한미 반도체 얘기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예, 네, 제가 그동안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를 커버를 안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기사들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네. 근데 회사는 본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주가는 좋았는데 오늘 좀 눌리네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이상 기관도 3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올렸는데 기대하는 건 역시 이런 여러 가지 한화를 공격하면서 생겼던 안 좋은 여론들 네. 예, 이거를 부식시키려면 결국엔 숫자가 나와야죠. 근데 아마 3분기에는 1,19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분기에 800억 대였는데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뭐 물량이 주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랑 그다음에 TSMC 관련된 그 후공용 패키지 업체죠. ASE 이런 데 쪽으로 지금 더 물량이 많이 나갈 걸로 보이고요.
HBM TC 본딩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가 더 준비한 획기적인 게 제가 볼 땐 2.5D 패키징 빅다이 장비가 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I 반도체를 만들 때 GPU, HBM 이걸 기판 하나에다 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금 장비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곽동신 회장님이 그 옆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준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HBM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HBM 시장은 여전히 좋고요. 거기에 2.5D 패키징 장비까지 같이 한번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을 보고 나면 깜짝 놀라서 주가가 갈 거다. 근데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시장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 밑에서 모으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한미약품 목표 주가는요? 한미 반도체죠. 반도체. 예. 죄송해요. 한미 반도체. 약품도 좋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 1차로는 12만 원 말씀드리고요. 12만 원이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고점 부근입니다. 예, 거기까지 거치고 나면 그 이상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20% 이상 수익을 좀 노려보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미 반도체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SK하이닉스도 테슬라를 향해 노크를 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인 이슈는 잠시 후에 짚어보시고요. 해킹 피해를 당한 KT죠. 소액 결제 피해 보상이 더딘 이유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는 두 나무를 안게 된 네이버인데요. 최대 변수, 교환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SK하이닉스의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기반으로 해서 7세대 제품 GDDR7 생산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고객사로 이 삼성전자와 밀월 관계를 맺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HBM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엔비디아 등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각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서 당장 내년부터 램프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까지 노리게 된 이유는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GDDR7 생산 소식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이번 사안의 정통화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7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 양산 소식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원시 나노 공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이천에 있는 M16 팹에서 양산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해왔는데요. M16 팹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M14와 함께 HBM 주요 생산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팹 라인으로
올해 하반기 선단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원비 디램에서 원시 디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울러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양산에 나서는 GDDR 그래픽 카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로 3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순으로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속도와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원비 디램 기반의 GDDR7 개발에 성공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선단 공정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GDDR7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조차 원비 나노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이 HBM 담당했던 2000팹에서 디램까지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우선 SK 하이닉스가 HBM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까지 이렇게 분야를 확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HBM4에 대한 원가 상승률을 꼽고 있습니다.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의 제작을 TSMC에 맡기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앞선 관계자도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 가격만 놓고 비교했을 때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TSMC에 외주를 맡기면서 5배에서 6배가량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가도 30%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HBM4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디램에서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원시 디램 공정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디램으로 새롭게 진출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당장 내년에 메인 라인업을 원비 디램 공정으로 채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램 공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시 공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평가인데요. 주요 경쟁사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차세대 HBM인 HBM4에 탑재되는 디램 제품에 대해서 원시 공정을 적용하는 만큼 SK 하이닉스도 기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기존 안정성이 검증된 원비 디램을 HBM4와 같은 핵심 제품군에 집중시키고 디램과 같은 범용 제품군에 대해서는 원시 디램을 적용, 개발, 그리고 활용하는 사례를 늘리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원시 디램을 적용한 DDR5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LPDDR5X 제품까지 개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겨냥하고 있는 고객사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업계에서는 이들 모두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고객사라는 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라고 보여지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SK 하이닉스의 물량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 칩에 탑재되는 A4 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주행 레벨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아지면서 점점 고성능 칩이 적용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출시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SK 하이닉스가 현재 생산하는 것으로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GDDR7 반도체 디램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현재 테슬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대부분 물량을 공급해왔다는 상황을 전하면서도 엔비디아의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 대응 여력이 부족해진 상태이고 이렇다 보니 테슬라가 최근 SK 하이닉스에 접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경우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 탑재되는 디램을 생산하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같은 경우에는 HBM뿐만 아니라 디램까지 동시에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뿐만 아니라 D램 수율까지 동시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HBM과 구도가 다르다라는 말이면은 이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겪는 문제처럼 매출이 다소 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일까 싶은데요. 혹시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매출과 관련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 물량을 현재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당장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여기에 한정된 생산 능력을 상당 부분 HBM에 투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D램에 대한 캐파를 늘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SK 하이닉스도 내년부터 램프업을 한다고 D램에 대한 램프업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전체 D램 캐파 내에서 실제 GDDR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도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HBM4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크론 역시 GDDR7 점유율 경쟁에 뛰어든 점도 SK 하이닉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론은 D램 공정 기반의 베이스 다이를 자체 생산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전력 효율성에 집중한 나머지 엔비디아의 속도 상향 조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이크론이 캐파의 상당 부분을 HBM에서 GDDR 시리즈로 옮겨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간 HBM을 중심으로 캐파를 운영해온 마이크론이 범용성 D램의 시장에 뛰어들면서 SK 하이닉스가 D램 부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뿐만 아니라 D램 시장에서도 경쟁을 이어가게 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현재 시장에서는 2.8%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8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KT입니다. 지난달 24일에 국회 가왕위에 청문회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 결제 그리고 정보 유출 피해 고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상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금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현재 KT의 재무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보상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KT의 대응에 대한 시장의 평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통신업계에서 SK텔레콤의 사례와 비춰서 많이들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는 KT가 우선적으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유영상 대표가 다음 달인 5월 국회 가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후 이어진 자체 브리핑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를 전하면서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후 7월 민간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석 달여 만에 전체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후속 조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김영석 KT 대표가 최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던 내용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SK텔레콤보다는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한데요. 소액 결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일부 고객들의 번호 이동도 예상이 됩니다. 추가 피해를 우려한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김영석 대표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피해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KT의 소액 결제 해킹 과정에서 약 2만여 명의 고객들에 대해 IMSI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 대표의 설명대로라면은 KT는 해당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등을 100%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KT의 해킹 사례가 SK텔레콤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통신사 이동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선별적인 위약금 면제 조치가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는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SK텔레콤이 남긴 선례라고 할 수 있는 합동조사단 결과 이후 위약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선례에 비춰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KT의 경우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과 SK텔레콤이 이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런 KT의 선별적인 보상 정책을 두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합동조사단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KT가 이렇게 선별적인 조치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T가 그동안 AI를 비롯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재무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별적인 보상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회계상으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인 잉여 현금 흐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KT의 경우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3,44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9.9%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 등을 확대하면서 현금 유출이 늘어났고 현금 유출이 늘어나다 보니 KT가 선별적으로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KT의 AI 투자 이력만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MS와 향후 5년간 2조 4천억 원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부분에 대한 공동 투자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KT의 투자 비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동 투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살펴보면은 KT가 분기마다 약 500억 원 안팎의 투자금을 소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사태 이후 KT 역시 향후 5년간 1조 원의 정보보호 투자까지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설비 투자 등으로만 총 1,1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소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와 함께 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의 배당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당금을 줄여서 보상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 KT는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약속했던 현금 배당과 자사주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를 유지함에 따라 향후 KT의 재무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KT는 지난 8월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600원씩 총 1,44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을 했는데요. 앞서 투자 재원 1,100억 원에 해당 주주 환원 재원까지 반영하면은 KT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현금 흐름은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텔레콤이 앞서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 이동 등으로 이탈한 105만 명의 고객에 대해 최소 1,050억 원의 비용을 인식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KT의 잔여 현금 흐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협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KT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T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우선 오늘 이동통신 3사 주가 흐름도 지켜보면요. KT는 0.2% 소폭 오르면서 56,600원 선 지나가고요. SK텔레콤은 보합권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가시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됐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흡수 합병 쪽으로 가닥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주주 변화 또 그에 따른 경영권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수 확정 가변 과정에서 경영진들의 주요 판단과 시장의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와 두나무 사이에서 있었던 협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네이버가 지난 25일 해명 공시를 올리면서 이번 주주 간의 합병, 즉 주식 교환을 통한 포괄적 합병 논의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부터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등을 협력 등 부분에서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뤘던 공시에 따르면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등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항이나 방식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지분 양도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식 발표 이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해명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는 두나무와 네이버 사이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지분 양도 교환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물론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와 두나무 양사 모두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혹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포괄적 주식 교환인 만큼 현재 언급되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아무래도 두나무가 최대 주주에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비해 기업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경우에는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현재 두나무의 지분을 신주 발행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으로 바꾸는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기업 가치 부분에서 현재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는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나무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9,8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융기업이 아닌 IT 기업에서 이와 같은 수익성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네이버 파이낸셜의 현재 시장 추정 가치는 6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할 경우 주식 교환 이후 두나무의 주주가 합병 법인의 66%를 차지하게 되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가 33.3%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나무 측이 압도적인 지분 우위를 가지는 양상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모 회사보다 자회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이버가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현재 네이버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교환 비율을 조금 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 양사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두 나무의 시장 상단가인 16조 원에 근접하는 기업 가치에 맞추기 위해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비율만 놓고 봤을 때에도 신설 법인에 대해 두나무 주주들이 70%의 안팎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네이버가 합병 법인을 합병하기 이전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요. 해당 시나리오가 부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네이버가 그룹 차원에서 두나무를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 파이낸셜이 발행하는 신주를 현금이나 본사 자금을 투입하여 추가로 매입하거나
교환가액을 산정할 때 두나무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시장 추정치보다 낮게 잡는 교환 비율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 모두 두나무의 현재 대주주로 추정되고 있는 두나무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교환가액 산정 과정에서 현재 두나무의 의장인 송치영 의장이나 김영영 대표 같은 창업주와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이버는 두나무를 어떤 형식으로 안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하면서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은지 또 그 기대를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친척분들 모이셔서 삼성전자 투자했냐? SK하이닉스 샀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들 지금 많이부터 적게까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3분기 잠정 실적 삼성전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비추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사 영업이익으로 10억 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들. 근데 사실은 영업이 10조. 10조 원, 네, 네, 10억 원이면 큰일 나죠. 10억 원이면 큰일이죠. 예, 깜짝 놀랐네요. 10조 원이면은 이제 잠정치기 때문에 이제 섹터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네. 추산을 해보면 반도체 부분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지난 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우리가 또한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끝나고 정상화되어 간다라는 시그널 정도는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실적이 그럼 경쟁사 대비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DS 부분이 5조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지난주 했을 때 이미 5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이 이 2배가 훨씬 많아요. 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조 원 정도가 나와야지 마이크론과 비슷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라서 5조 원 정도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40%가 넘으니까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바닥이 끝났다 정도의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다 하는 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돼야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바닥이었고 3분기의 턴어라운드, 4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좀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그대로 찍혀준다면 그 내년이 아니고 이제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85,000원대의 주가는 어떻게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내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할 것이 만약에 다 반영이 됐다고 하면 뭐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실적까지만 놓고 보면 네. 냉정하게 고평가 영역이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평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PER 수준을 가지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많이 우리가 가늠을 하는데 네. 제 판단에 지금 나스닥에 있는 우량 기술주들의 적정 PER은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0% 정도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해서 15 정도를 보고 있어서 15가 넘으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기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런데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PER이 20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이 PER이 뭐 15, 15로 떨어지게 되면은 괜찮은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올해 안에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넘어갈 실적의 기대치가 지금 이미 반영됐다고 하면 추가 상승폭은 굉장히 공격적이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실 9월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는데 최근에도, 그 규모가 네, 맞습니다. 6조가 넘었죠. 물론 이제 더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삼성전자만의 실적을 두고는 이게 더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직까지 HBM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4분기부터 조금씩 반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HBM의 수혜는 아직은 네네. 못 누리고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애널리스트님의 눈이 너무 기대하는 저의 눈을 보면서 약간은 불안의 모습이 좀 보이시는데 내년도 삼성전자 HBM4 관련해서 지금 정말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사적으로 지금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아직 어느 회사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도 물량에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도 이제 내년 루빈 칩에서 탑재돼 봤을 때 네. 많은 물량을 가져오긴 쉽지 않겠죠. 최소한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은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수주했던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수주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성이 얼마 연관이 될 거잖아요. 많이 팔더라도 네. 그거는 결국 수율하고 연관이 되는 상태인데 HBM4 수율에 대해서는 3사 어느 누구도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도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수치들이 없어서 네. 정말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근데 HBM3 우리 5세대 현재 지금 양산품인 것의 수율을 보면은 하이닉스는 거의 한 90%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수율 얘기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좋아지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HBM 수율 자체가 사실은 뭐 40%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차세대 6세대 HBM4로 가면서 수율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불안감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수율이 나쁘면은 실적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은 뭐 하이닉스는 무조건 수율이 잘 나올 거냐 HBM4는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HBM4에 대한 것들은 일단 초도 물량 나오고 첫 번째 분기 실적을 보면 HBM4의 그러니까 수율이 어느 회사에 잘 나오고 있는지를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죠? 내년도? 빨라도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4월 정도나 돼야지 우리가 그때도 확신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우리 칩 메이커들이 좀 잘 나오면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수율 몇 %다 그렇죠.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굳이 안 밝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비교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따르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지금 HBM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선두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HBM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휘청했지만 다시 한 번 또 올라서는 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5만 7천 원대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가격대에 기록했던 9월 19일장에 36만 7,5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 자체도 워낙에 좋고 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의 고평가 이야기하셨는데 SK하이닉스도 좀 고평가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계적인 분석인 거잖아요. PER로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적정 주가를 얘기를 하면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서 8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PER 10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사실은 정고점 가까이 물론 정고점은 이미 양사가 다 올라가긴 했지만 PER 수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추석 같은 긴 연휴가 있게 되면 외국인들은 조금 일단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다만 기대가 되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국채에 물려있던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 주식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 오는 자금들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워낙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높다 보니까 그게 삼성전자로서는 또 하나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밸류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면 틀림은 없는데 또 내년도에 있어서의 HBM4 시장에서 우리가 뚜껑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지금의 정말 이 많은 삼성전자가 플레이어로서의 정말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정말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내년에는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섣부르게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코스피 자체도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높은 영역이 좀 올라가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조정이 될 건지 특정 종목에 국한될 건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모든 장밋빛을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연말로 가면서 이미 수익이 나온 종목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고 현금 부정을 높여가다가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방향이 잡히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환율도 낮아지다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그렇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맞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품목 관세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쯤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HBM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그중에서 이제 D램 재고가 많이 줄었고 공급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질이 빚어지자 여기에서 또 갑자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 최근에 가격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격 상승을 대부분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언론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수요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AI와 관련된 섹터 수요는 종에 맞고요. 네. 나머지 모바일, PC, 노트북, 뭐 기타 등등 다른 메모리와 연관되어 있는 수요들은 사실 수요 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가격이 그럼 왜 올랐지? 결국에는 보면 재고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들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되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의 재고 수준이 지난 1년 넘게 꾸준히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얘기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일정 부분 감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가동률을 조금씩 낮춰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설비 투자도 생각보다 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이런 부분들이 공격 쪽에서 물량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급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수요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 제일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기업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치킨 게임 같이 되는 거라서 그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눈치 작전을 잘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에 있어서 HBM 말고 이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또 하반기까지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사실은 예상된 물량들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AI 관련돼서 이제 메모리 쪽을 보면 네. HBM을 떠올리지만 네. 연관해서 같이 팔리는 것들이 기업용 SSD,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이 SSD 제품도 같이 팔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HBM 말고 따로 서버 자체에 들어가는 또 D램들이 있죠. 서버용 D램들이. 그래서 이 세 품목이 같이 묶여서 납품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AI가 잘 나가게 되면 이 세 개는 좋고 역시 가격을 보더라도 이 세 품목의 가격이 역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상승 폭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그런 일반 낸드, 예를 들어 모바일에 들어가는 낸드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그래픽에 들어가는 D램들에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금액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량, 개수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수요랑 연관이 되는 건데 네. 쪽의 증가율은 사실은 딱히 그렇게 높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기 어려워서 현재 AI 관련된 쪽은 수요 자체가 좋은 게 맞다. 네. 그리고 가격도 역시 마진율도 높은 상태. 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수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급을 타이트하게 관리함으로써 현재 시장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HBM 관련한 기술력의 격차, 사실 SK하이닉스가 1등이고 삼성은 어느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지 사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어떤 걸로 평가를, 수율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기술력을 얘기를 할 때 누가 먼저 양산을 시작했느냐가 양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공정 기술을 적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종류. D램이라 하더라도 이거 몇 나노짜리 선폭을 가지고 만들었느냐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수율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주가로 연동시킬 때는 실적이 결국은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시차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죠. 물론 주가가 무조건 실적이 다 좋아지진 않지만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럼 삼성전자의 기술력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언급했을 때 하이닉스랑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차세대 HBM4 6세대로 봤을 때 일단 샘플을 고객한테 납품한 타이밍이 6개월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기간으로 6개월. 봤을 때 지금 6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네. 마이크론은 그 중간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마이크론이 지금 2등으로. 2등으로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기술력의 하나의 평가될 잣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또 우리가 결국 고객이 많이 사주는 게 좋은 제품이니까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HBM을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최근 직전 분기에 봤을 때 60%가 넘었고요. 이미 시장 점유율이 마이크론이 작년에 10% 정도였는데 21%까지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40% 수준이었는데 17%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결국에는 1, 2, 3이라는 순서가 결국 시장 점유율 순위하고 결국 같이 가는 게 지금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HBM4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을 해서 단숨에 1위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2위 자리라도 그럼 확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차에 3년 접어들고 차? 있는 예, 거죠. 거의 그렇게 됐죠. 예.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도 많지만 향후에 만들어질 AI 데이터 센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5년, 10년 계속 데이터 센터가 그럴 수는 만들어질 없겠죠. 수는 예.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가 있고 그 후에는 이 증가율 자체가 좀 꺾이게 되는 건지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기업들의 내년도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최종 고객들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수요자들의 이제 결국 내년과 후년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예상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내년 투자에 대해서 뭐 한두 기업이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총액을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모든 통계들을 가장 권위가 있는 곳에서 WSTS라는 곳에서 전망치를 나온 걸 보면은 네.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이잖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AI 시장이 좋으면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가 포함되어 있는 로직 IC라는 섹터가 내년에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를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몇 주 전에 그 기관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는 성장률이 30% 정도 됐어요. GPU의 성장률이. 네. 근데 내년에는 그 성장 전망치가 뚝 떨어져서 9%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전망치니까 뭐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전망치가 3분의 1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최소한 AI와 관련된 섹터의 투자가 작년과 올해보다는 확실히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둔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는 HBM 수요도 둔화가 되는 것이고 서버용 SSD도 둔화가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사실은 올해와 작년 2년 동안에 진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 시가총액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네. 4.5조 달러가 네, 넘어섰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만큼 또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는 사실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이보다는 기존에
투자해놨던 걸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이제 가까워오는 거죠. 내년이 되면은. 그렇지 않은 본인들의 주가가 이제 내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서비스와 알고리즘과 추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객, B2B가 됐든 B2C가 됐든 구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들과 솔루션을 내놓는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는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둔화 전에 그 시그널들이 하나씩 미리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시기쯤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멈출 텐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 물론 항상 뭐 6개월이다 뭐 몇 개월이다 선반영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략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만약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순수히 얘기하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했으면 좀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로부터 1년 이내에 코스피가 아마 한 번은 크게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올라갔죠. 많이 단기간 올라온 너무 것에 따른?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그게 몇몇 기업들이 하드 캐리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의 결국에는 꺾일 수 있다는 게 지금 반도체 섹터의 전망치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으니까 특히 AI 쪽에 제가 볼 때 뭐 정확히 예상하지 어떻게 한 2,800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가 정말로 주식을 사모을 타이밍이 아닐까.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좋게 저도 바라보고 있기 네. 때문에 분명히 한번 조정은 될 거다. 왜냐하면은 연초에 2,700, 2,600 하던 게 지금 3,500까지 올라갔으면 분명히 조정이 한 번은 겪고 또 올라가더라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 주가도 2번 정도 조정을 겪으면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네. 한 번 조정받으면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내년 중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예. 어떻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무역 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고 반도체 품목 관세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네. 조만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을 보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될 게 지금 연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계속 지금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가지고 지금 실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하고 미국의 금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저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외국인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과 이 수익을 향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11만 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0만 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는 포트 비중에 이만큼 실어놓겠다 보다는 지금 못 사서 포모이신 분들은 뭐 조금씩 모아서 사는 전략도 좋고 아니 말씀하셨던 그 시장의 하락에 때를 기다려보는 그런 인내심도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냥 지금은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무한대로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또 투자할 때는 냉정한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진정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있어서 지금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5 진입의 지연 가능성 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DDR4를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제 조금 접는 분위기고 네. DDR5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기업들이 DDR5 시장에 좀 늦게 진입을 해주면 우리한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DDR4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점차 비중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죠. 5 진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DDR4 쪽에서의 생산 물량을 점점 늘리는 전략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근데 현재 보면은 DDR4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의 효과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DDR4 시장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지금 DDR 얘기보다 HBM을 지금 중국 기업이 직접 자체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미 끝나서 이미 4세대, 5세대 정도 양산을 곧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HBM을 직접 중국 기업들이 양산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DDR4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거고 그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추격을 빨리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뉴스나 정보들을 보면서 셈을 좀 하실 텐데 오늘 우리 또 애널리스트님의 분석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지금 뭐 오늘 어제 팔았어야 이제 목요일에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는데 어제가 끝났고 이제 보니까 또 오늘 그래서 그런지 꽤 많이 삽니다. 추석 이후에 시장이 또 오를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증권가의 전망들이 많은데 오를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보실까요? 아마도 이제 한국장은 며칠 동안 쉬지만 미국장은 쉬지 않잖아요. 안 쉬죠.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스닥의 변화가 후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장이 열렸을 때 연휴 끝나고 한국 시장이 어떤 쪽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선택을 할 때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고평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걸까요? 최소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게 거의 확실하고 네. 4분기까지도 좋게 나올 것 같고 일단 제가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역시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장 HBM 시장을 많이 뺏길 만한 강력한 경쟁자가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사실은 실적이 바탕이 된다면 현재 주가가 여전히 그렇게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기대치는 많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치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제 거품론이냐 아니면 정말 실적을 뒷받침되고 있는 정말 삼성전자 자체의 실력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는 거의 담보된 실적. 물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3분기 턴어라운드와 4분기 더 좋아질 실적을 예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치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보다 낮을까 봐 지금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심정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분명히 지난 2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건 거의 확신할 것 같고요. 네. 지금 3분기에서 실적이 이제 얼마 나올지 잠정치를 보면은 그 도대체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워낙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실마리를 잡을 것 같아서 이제 10월 중에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4분기 이후에도 보통 근데 겨울이 좀 반도체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보통 1분기에 좀 약간 얼어붙곤 하는데 예. 이거는 내년에는 1분기가 얼어붙는 게 아니라 이 4분기 사이클을 그대로 좀 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 애널리스트님께 생각하시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구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점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는 어떻게 내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까요? 고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 언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분기 내지 4분기 선행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고점과 저점에 대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여러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주는 시그널들이 다른 다 거예요. 달라요? 이전 같은 보면은 AI 등장 이전에는 보통 어느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서 예측하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가격 지표, 수출 지표, 그다음에 재고 지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 시그널들이 조금씩 다른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점의 위치가 이때다라고 딱 하나로 찍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근데 하여간 다행스러운 거는 원래 올 하반기와 내년은 저는 다운사이클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년 전에 네. 근데 공급 사이트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일정 부분 감산을 하고 설비 투자도 공격적으로 안 하고 대신에 중국과 대만은 공격적으로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운 사이클이 지금 사실상 소멸되어 가는 거죠. 존재했어야 될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는 진짜 수요가 발생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수요가 결국에는 유일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내년에 된다고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최종 소비재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쌓여가고 있고 환율이 아니라 지금 관세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글로벌 소비 시장을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은 거고 다른 섹터들은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 내년도 GPU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인 거죠. 유일하게 하드캐리 하고 있는 게 AI 섹터인데 반도체에서 AI 섹터가 둔화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공포행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면 모건스탠리 최근에 2027년도 정점론을 얘기를 했지만 2026년이 정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상반기냐 하반기냐는 사실 월별 데이터를 제가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하반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상반기부터 내내 했고요. 실제로 3분기에 시장을 이끈 주도 섹터 중에 단연 반도체 그리고 투톱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흐름은 아무래도 4분기에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내년에 접어드는 2026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게 상반기가 사이클상의 정점이 빨리 올 것인지 하반기에 올 것인지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한 데이터가 지금은 엇갈리지만 그때는 조금씩 더 명확하게 뭔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세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관세가 확정이 되고 그게 이제 부과가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을 분명히 악화시키는 데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뭐 미리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내용이 이제 확정돼서 전해지면 오히려 리스크 오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이슈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 주가하고 실적은 조금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심리적인 거는 실적보다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쵸.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뭔가 확실히 나오면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효과는 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의약품 관세 100% 얘기가 나와서 아이고. 반도체도 만약 100%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반도체는 거의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HBM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대만으로 가서 TSMC에서 조립을 한 후에 미국 가는 거라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니까 칩 네네.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정보다도 대만, 미국 간의 관세 협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됐을 때 대만 TSMC한테 만약에 면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투자를 늘리거나 뭐 공장을 하나 더 짓거나 아니면 이나노 공장의 완공 시기를 당기거나 이런 것을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소한 TSMC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게 되면 한국 HBM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관세가 없는 거랑 똑같아지는 네. 상황인 거라. 그래서 지금 한국이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부가적으로 제 2차적인 벤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딱히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왜 시장은 이전에 항상 반도체 관세 엄청나게 부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이었는지 그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몇 특히 정부기관에서 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반도체는 진짜 얼마 안 돼요. 16억 달러 네. 정도인데 메모리 모듈, 디램 모듈이라는 게 좀 물량이 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기업들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통계를 잡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 킹스톤이라는 미국 모듈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국의 공장에 만들어 놓고 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물량인 거예요. 네. 애플이 폭스콘에서 자기 물량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한국 기업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그냥 수출이라는 수치로 묶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 우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10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